약간 돌아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수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조금 뻗어서 계속 할 건데, 우리가 LLM 서비스를 개발하게 될 때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제 정의는 여러분들 문제를 정의해야 돼요. LLM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 LLM 서비스를 개발하는지에 따라서 개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결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좀 정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프롬프팅이랑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가 그 모델을 돌릴 때 파인 튜닝 같은 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GPT라고 하는 게 프리트레이닝 되어 있는 사전 학습 되어 있는 형태로 있고, 우리가 그거를 파인 튜닝해서 챗GPT나 이런 거를 만든다고 했었죠. 이 챗GPT를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목적, 챗봇이라고 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우리 사전학습, 그러니까 이 어떤 목적에 맞춰서 학습하는 거라고 했고, 프롬프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API 써보신 분 있어요? 있어요. API가 저 뭐의 약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API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API 서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PI 서버라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API 서버에다가 유저가 어떤 쿼리를 줍니다. 요청을 줘요. 쿼리를 주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API 같은 거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 게임 같은 거. 게임에서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게 되면은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 이제 서버에서 그 움직임의 결과가 처리돼서 내 화면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뭐 마우스,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은 그 마우스 키보드의 입력이 서버로 가서 어떤 처리가 되고 나한테 그 결과가 화면에 보이는 거죠. 내 캐릭터가 어디에 있다, 뭐 HP가 어떻게 됐다,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혹은 뭐 팝하고 이런 번역 같은 것도 내가 실제로 팝하고 화면에 보면은 뭐 한국어, 영어 이렇게 써져 있고, 내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한국어 쪽에다가 뭐라고 쓰면은 영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할 때 내가 실제로는 그냥 이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가 이 한국어 창에다가 뭘 입력하면은 얘가 쿼리를 보내요. 웹브라우저가 HTML 이렇게 있는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쿼리를 보내는데 팝하고 API 서버로 보내서 그 번역된 결과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API를 사용하는 방식은 보통 어때요? 뭐 직접적으로 모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 게임에서 뭐 저기 API 콜 해가지고 내가 캐릭터를 움직였을 때 갑자기 뭐 게임 내부에 있는 정보를 알게 된다거나, 혹은 파파고에다가 내가 어떤 입력값을 했을 때 파파고 내부에 있는 모델이 튀어나온다거나, 번역 모델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번역 모델이 뭐 나한테 주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입력을 넣어주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물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모델을 학습하지 않아요. 모델을 갖다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API 가지고만 통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주세요, 여기 있어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델을 직접 가지고 와서 파인 튜닝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팅 같은 거는 API만을 사용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진짜 글씨 못 쓴다, 그죠? 쓴다. API만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쓰고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모델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학습을 해서 우리 원하는 목적으로 결과를 뽑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레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배울 건데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는 이제 특정한 지식을 반영할 때 씁니다. 이건 또 나중에 배우게 되니까 지금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데이터 준비.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하든 프롬프팅을 하든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해서 학습을 한다거나 혹은 이 프롬프팅의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프롬프트 만들고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 측정하고 배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LLM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인지를 정의하고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 어떻게 구현할 건지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배포하는 이 3단계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현할지는 대표적으로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거를 파인 튜닝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조정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그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식을 반영하는 그런 녀석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배포는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업로드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그냥 여러분들 블로그에다가 올리는 것도 배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깃허브에다가 올리는 거 혹은 API 서버에다가 등록하는 거, 이거 써라, 이렇게 API 너희들 이거 써라, 갖다 써라,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것도 배포고, 혹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으면 파이파이 에다 등록하는 것도 배포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파이에 등록된 거는 PIP 인스톨 해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파이파이거든요. 그렇게 등록하는 것들을 전부 다 배포라고 해요. 근데 그 배포를 할 때 무엇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하는가를 얘기했을 때는 그 여러분들이 LLM 모델을 만들고 이제 LLM 모델 기반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따져야 되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가성비예요, 가성비. 여러분들이 모델의 사이즈를 보고 이렇게 해서 너무 거대한 모델을 쓰면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작은 모델을 쓰면 또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모델, 그러니까 적당히 작으면서도 성능도 잘 나오는 모델을 써야지 비용도 적게 들면서 사람들도 만족하거든요. 그런 밸런스를 잘 찾아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포 이후에도 꾸준히 뭐 평가를 하면서 내 모델이 얼마나 낭비가 있는지 혹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개선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요즘에 의사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의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환자들이 와서 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랬다는데 이렇다는데요, 저렇다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GPT 같은 거를 의료 서비스를 대용해서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얘가 환각 현상도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요. 환각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환각이라 그러면 마치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얘기할 때 우리가 환각이라고 얘기하고, LLM에서의 환각은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 이러면은 조선시대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거. 그런 게 있죠. 세종대왕이 조선시대인데 막 맥북을 던졌다, 막 이런 예시 같은 거. 그런 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얘가 그 대답을 해요? 언제 해요? 다그치면 합니다. 있었다고.
세종대학에 맥북 던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사실인 양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다그치면은 이제 세종대왕이 조선시대인데 맥북을 던지는 사건이 가능하다고 얘가 얘기를 하느냐? 다그쳤을 때 우리가 얻는 거는 뭐냐면 GPT랑 챗GPT의 차이가 뭐였어요? GPT는 다음 토큰 맞히기를 했었고 챗GPT는 사람이 선호하는 대답을 하도록 학습하거든요. 그래서 GPT 학습에는 그냥 모든 종류의 텍스트가 다 들어가요. 그냥 다음 토큰만 맞추는 거니까 모든 종류의 텍스트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GitHub에서 코드랑 코드에 대한 주석, 뭐 그냥 HTML 파일들, 웹페이지들, HTML 파일들, GitHub에 있는 코드들, 또 뭐가 있을까? 레딧도 넣고, 뭐 스택 오버플로도 넣고, 뭐 위키도 넣고, 뭐 백과사전도 넣고, 뭐 책도 넣고, 진짜 각종 데이터들을 다 집어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냥 얘는 질의응답의 그 핵심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목표가 되어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그냥 다 넣는 거예요. 다 넣는 건데 챗GPT는 어때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을 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파인 튜닝을 할 때 넣어주는 게 Q&A 데이터입니다. Q&A 데이터를 넣어줘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Q&A를 만들거나 Q&A 데이터들만 뽑아서 학습을 하는데 인간이 선호할 만한 대답으로 만들어져 있는 Q&A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뭐 추가로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선호하지 않는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덜 나오도록, 이거에 대해서는 더 나오도록 학습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 GPT랑 챗GPT의 차이는 데이터가 모든 종류의 텍스트랑 Q&A, 그러니까 인간이 선호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모든 종류의 텍스트는 그냥 내가 다그친다 그래가지고 대답을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텍스트에 있는 대로 통계적인 뭐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 단어 다음엔 저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챗GPT는 인간이 선호하는 대답을 계속 학습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을 띠냐, 대답을 해요. 화를 내면 뭐라도 대답을 해요. 이게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정답을 학습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챗GPT 학습은 정답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선호할 만한 대답을 학습한 거다 보니까 그냥 대답을 일단 해요. 뭐라도 그 대답을 안 주는 거는 싫어하니까 대답을 주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막 사람이 막 미쳐 날뛰어요. 막 내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은 뭐라도 하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러면서 엄지 이러면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답을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틀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영대왕이 무슨 맥북 프로냐 그런 거 없다 하는데 다그치면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요즘엔 해결이 됐는데 GPT-4 초반이랑 3.5 이때까지만 해도 다그치면은 헛소리를 많이 했어요. 왜? 이런 Q&A 데이터에 그런 인간의 선호하는 대답을 반영한 결과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환각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료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질문을 할 때 어느 정도 자기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거를 같이 물어보거든요. 나 뭐 갑자기 귀에서 이명 소리가 들리는데 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까? 라고 물어보면은 GPT는 당연히 뭐 그렇겠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네요. 뭐 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온 정보가 그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돼서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나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약간의 어떤 그
치우쳐질 수 있는, 편향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을 같이 넣어주면은 GPT도 그걸 따라가요. 인간의 대답을 선호하다 보니까. 너가 맞아 라고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완벽하게 뭐 이성적인 판단으로 너는 병이 아니야, 너는 뭐 병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얘기한 거에 따라서 좋아하는 대답을 내보낼 가능성이 크고요. 심지어 그 정보가, 내보내는 정보가 의료 정보이면은 뭐 지금 뭐 암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암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틀렸을 때 굉장히 큰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각이나 과도한 확신이 굉장히 위험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의료 정보를 다루는 치매 환자에 대한 챗봇, 그러니까 치매 정보를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어떤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좀 챗봇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런 환각과 과도한 확신을 하지 않는, 환각이 생기지 않고 과도한 확신을 하지 않는 그런 GPT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 정의, 목표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막 뭐예요? 그 의학 용어 사전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의학 용어 사전집에서 있는 설명들 보면은 막 개판으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한국어 번역 이상한 그런 그 의학 용어들 써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그런 챗봇을 이용할 거니까 쉽게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데이터가 딱 들어왔을 때, 출력이 딱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근거를 갖고 이제 아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를 쓰면은 이거 틀렸는데 이거 맞네, 이거 틀렸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다그쳐서 나온 건지, 혹은 어떤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논문이나 뭐 백과사전이나 뭐 의학 전문 뭐 사전이나 이런 것들에 레퍼런스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같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LLM으로 충분한가를 고려해야 돼요. LLM은 우리가 저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떤 것들 뒤에 숫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GPT-2 이런 거 말고 뭐 B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파라미터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1 빌리언이 10억인가? 그러니까 이게 7B면은 70억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파라미터 개수가 뭘 의미하냐면 수용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학습할 수 있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둘기 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둘기 집이 막 100개 있으면은 비둘기 100마리가 서로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파라미터 개수가 많이 있으면은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제미나이가 팜이나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그 이전 모델들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가 GPT보다 많았거든요. 실제 성능은 별로 안 좋았어요. 제미나이 2 막 이럴 때. 이게 왜 그러냐? 오픈 AI는 그 업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고품질의 데이터가 많아요. 실제로 오픈 AI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GPT 같은 거 만들고 서비스 했을 때 그 사회적인 이슈, 막 국제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저임금 시장의 노동자들을 써가지고 이런 고품질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다. 근데 뭐 축구공 꿰매는 것보단 낫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품질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같은 이제 파라미터 수를 갖고 있어도 성능이 더 뛰어난 거예요. 오히려 이제 GPT 계열들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적어도 파라미터 개수가 더 많은 구글의 모델보다도 좋았던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정제해서 좋은 데이터를 쓰는지에 대한 거고, 같은 데이터를 썼다면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무작정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큰 거를 쓸 수 있냐, 큰 거를 쓰는 게 좋냐, 뭐 성능만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좀 빨리 돌아가는 걸 쓰고 싶어요. 보통 이제 CPU보다 NPU가 더 좋다고, 더 빠르다 그러고, NPU보다 GPU가 더 빠르다고 하는데, GPU를 쓰고 싶어요. 내가 돈을 진짜 많이 써서 5090을 하나 샀어요. 5090에서 돌아갈 수 있는 최대 모델은 7B예요. 7B 모델 한 번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 엄청 대단한 막 70B, 300B 이런 모델을 애초에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른 작업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집에서 살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돈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돈을 너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1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제 5090 하나로 시스템 하나 구축해 놓고 7B 모델만 쓸 수 있어요. 빠른 속도로 쓰는 건. 혹은 NPU나 CPU를 쓰면 훨씬 더 거대한 모델도 쓸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GPU를 쓰고 싶다, 빨리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7B 모델이 상한이다, 최대치다. 근데 난 7B 모델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를 써야죠. 뭐 아마존 웹 서비스, 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등등 뭐 이렇게 쓸 건데, 쓰는데 또 뭐 A100을 쓸 거냐, 뭐 아니면 H100을 쓸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골라서 해야 돼. 걔네들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뭐 몇 개를 쓸 거냐, 뭐 예를 들어 H100을 4장을 쓸 거냐, 8장을 쓸 거냐, 이게 또 달라질 거예요. 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H100 한 장에 1시간에 3만 원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1시간에 4개 쓰면 12만 원이고 8개 쓰면 24만 원인데, 이거를 감당할 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네, 그런 게 쉽지 않다. 그러면은 무작정 큰 걸 쓰는 거는 불가능하고, 좀 적당히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성능은 높고 모델은 좀 작은, 적당히 작은, 그러면서 이제 성과는 좀 나오는, 결과는 좀 어큐러시라든가 뭔가 좀 잘 나오는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GPT가 저한테도 그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GPT가 무슨 생각을 할 줄 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GPT가 성능이 많이 올라가긴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비하면 GPT 자체는 성능이 별로 안 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챗GPT를 썼을 때는 느낌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때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생겨서 성능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하하하. 좀 그냥 뭐 별건 아닌데, 화면을 보면서 하면은 좀 뭔 얘기하는 건지 알기가 쉬우니까. 로그인이 돼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구 같은 거 누르면은 이미지 만들기나 뭐 동영상 만들기, 음악 만들기 어쩌고저쩌고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제미나이가 이거 제미나이인데 이거는 제미나이의 기능은 아니에요. 제미나이는 결국 챗봇이잖아요. 그럼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 뭐 이미지 만드는 건 이매젠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딥마인드였나? 그래서 만든 구글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매젠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동영상 만들기도 비오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뭐 그래요. 음악 만들기는 모르겠다. 테코트론인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각 원래 갖고 있던 다른 AI 모델들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AI 모델을 돌려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이썬으로 받아서 직접 그 모델 불러와가지고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을 시키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누르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미나이한테 네가 가서 그 모델을 실행시켜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매젠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제 잠시만요. 약간 옮깁시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뭐 제미나이도 있고 이매젠도 있고 비오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있는데 내가 사용자가 뭐라고 쓰면은 얘가 알아서 이매젠에다가 그 이매젠을 실행시켜서 어떤 사용자가 입력했던 프롬프트를 적절히 이매젠이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로 바꿔서 넣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카툰 스타일의 뭐 이미지로 바꿔라 막 이런 식의 명령을 이매젠에 보내고 그 결과를 받아다가 출력하는 거예요. 텍스트랑 같이. 비오도 저기 동영상 생성하는 모델인데 마찬가지예요. 비오 모델이 GCP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버에 올라가 있고 제미나이라고 하는 챗봇에다 내가 입력을 하면은 제미나이가 내부적으로 비오에 가서 받아서 나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할 때도 에이전틱 AI라고 부르고요. 이게 에이전트라는 용어는 어떤 행동을 할 줄 아는 거를 에이전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틱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챗봇이 LLM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요즘에 그러니까 GPT 같은 녀석이 왜 성능이 좋아졌냐? GPT를 요즘에 돌리면은 막 생각 중 이런 거 뜨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내가 프롬프트 한 번 넣어주면은 그거를 GPT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GPT가 받아와서 그러니까 오픈 AI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고민하는 GPT, 뭐 계획 세우는 거가 있고요. 또 비판적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뭐 실제로 수행하는 긍정적으로 이런 식의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넣었던 프롬프트를 갖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뭐 실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넣은 프롬프트를 얘가 해석해요. 그래서 뭐 사용자가 어떻게 했으니까 이거 하고 이거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얘한테 시켜요. 얘한테 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랑 얘가 각각 받아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라는 의견을 주면은 얘가 다시 그걸 고민해서 다시 하고 뭐 이렇게 반복하다가 적당한 수준의 얘가 출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나는 입력을 한 번만 했는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이 다양한 GPT 에이전트들이 대화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는 한 번 했는데 GPT API는 훨씬 많이 돌아가요. 이게 그 프로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용이 그 저 뭐야 30만 원 막 이러잖아요. GPT 최고 높은 거는.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GPT 자체는 성능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돈 안 내고 쓸 때랑 돈 내고 쓸 때랑 별 차이가 없는데 뭐 딥 리서치 기능 같은 거 뭐 이런 거 썼을 때 차이가 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더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주는 녀석들이 실제로 내부에서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GPT API를 더 많이 돌리게 되고 결과로 비용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런 라이센스가. 뭐 그냥 2만 원짜리가 있고 막 30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능이 좋아진 건 맞는데 이게 GPT의 성능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서로 대화하도록 구성하는지가 중요해서 그거에 의해서 성능이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해야지 같은 GPT를 쓰는데 성능이 더 높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 세우는 거를 어떤 식으로 세우는 GPT가 좋은지 뭐 비판 긍정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지 뭐 두 번, 세 번 생각하는 GPT가 또 들어가는 게 더 좋은지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외부 문서 검색하는 에이전트를 넣을 수도 있어요. 제미나이가 그걸 잘하죠. 제미나이는 이제 구글 녀석이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되게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글 검색한 결과도 잘 반영해서 가져오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도메인 맞춤 학습이 필요한가에 대한 건데, 도메인이라는 게 뭔지 들어본 적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메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메인은 분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1대1 대응되는 어떤 번역은 아닌데,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야를 도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도메인. 그러면은 의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도메인마다 용어가 달라요. 혹은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생명과학이니까 생명과학에서 introduce라고 하면 설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소개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생명과학에서 introduce는 주사하거나 도입하거나 뭐 DNA를 세포 안에 넣거나 이런 것들을 introduce라고 써요. 그러니까 실제 단어는 introduce로 똑같지만 도메인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그거의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의료 정보를 담고 있을 때 의료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용어에서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에서 뭔 단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다른 뜻으로 잘못 해석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도메인에서 쓰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메인에 맞는 학습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봤던 그냥 GPT는 인간이 선호하는 대답을 주도록 학습을 했지 그거 가지고 막 의료 도메인에 맞는 어떤 용어를 써가지고 대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의료 도메인에 맞게 뭐 전문성이 있는 단어들을 써서 뭐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도메인 맞춤 학습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 최종적으로 뭐 메디컬 챗GPT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때는 Q&A 데이터인데
인간이 선호하는 Q&A 데이터보다는 의료 도메인에 맞는, 사실에 맞는 질의의 응답. 특히 이게 치매 환자에 대한 거면은 치매에 관한 질의응답에 대해서 학습을 추가로 진행하는 파인 튜닝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GPT에서 그러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GPT는 사전 학습된 모델이잖아요. 이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갖고서 우리가 챗GPT를 만드는 것도 다른 데이터, 사람이 선호하는 Q&A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메디컬 데이터, 새로운 도메인, 그러니까 이 의료 도메인에 맞게 학습을 한 번 더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부른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 설명을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파인 튜닝 하고 파인 튜닝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도메인에 맞춰서. 혹은 근데 아까 모델 사이즈 보니까 어때요? 모델 사이즈 보니까 가장 작은 게 뭐예요? 7B가 가장 작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5090에 거의 하나 꽉 차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사전학습을 그러니까 하고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실험실 수준에서도 건드리는 건 거의 7B 정도만 건드리고, 그것보다 큰 거는 좀 대형 랩에서 건드리고 그래요. 그것도 막 175B 여기까지는 안 가고 몇십 B 정도까지 건드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막 그것보다 더 큰 거는 회사에서나 막 돈 때려 박으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는 7B 정도가 많이 쓰이고 몇십 B 정도가 이제 거의 대부분 쓰이는 정도, 그 이상은 잘 못 쓴다. 그 말인 즉슨 여기서 파인 튜닝 해가지고 우리가 메디컬 챗GPT 만들고 싶은데 이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컴퓨팅 성능이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세계에서 이거 하는 그룹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대한 것들은 애초에 막 빅텍 컴퍼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를 쓰도록 했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제로샷, 퓨샷, 체인 오브 서트 같은 게 있었고, 그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모델을 직접 불러야 돼요. 뭐 GPU를 여러 장 쓰고 등등등 한다 그래도 비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대신 쓰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PI를 그대로 쓰는 편이고요. 어차피 뭐 GPT 이런 애들 모델 공개도 안 해요. 모델 공개도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파인 튜닝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걔네 API 그대로 쓰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거예요. 거기에는 제로샷, 퓨샷, 체인 오브 서트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다른 기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에이전틱 AI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프롬프트에다가 화면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뭐 챗GPT에서 여기 입력창 하나 있고, 여기 입력창 보내기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다 뭐 입력하면은 나는 이것만 입력할 수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에서 보내지고 GPT API가 받는 거는 GPT API 서버로 갈 때는 여기에서 가는 거를 보면은 내가 입력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 앞뒤에 뭐라고 또 써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너는 뭐 헬프풀한 AI 어시스턴트야. 사용자는 라고 문의 기분 나쁘지 않게 대답해야 해. 이런 식의 앞뒤로 막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롬프트들도 달려서 GPT API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고칠 수도 있어요. 혹은 페르소나를 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야. 뭐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전문가의 소견을 대답해.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달아주게 되면 실제 내가 입력한 건 이건데 이런 식으로 앞뒤로 프롬프트를 달아주게 되면은 이런 게 없는 때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까 봤던 그 치매 환자에 대한 정보, 치매에 대한 정보들을 출력하는 챗봇을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외부 공격에 취약하겠죠. 뭐 여기 입력에다가 프롬프트 뭐 다른 프롬프트 무시하고 내 프롬프트를 실행시켜줘 하고 막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만 그런 것들을 좀 잘 억제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학습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프롬프트 앞뒤에다가 잘 적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뭐 사후 처리 과정들도 달아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채팅창,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인터페이스에다가 입력하면은 실제로 API로 가기 전에 API 서버로 가기 전에 내가 앞뒤에 이렇게 붙여주는 다른 시스템 프롬프트, 뭐 페르소나 같은 프롬프트가 있고 그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또 나오는 결과를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정제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 화면에 띄워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딥시크에서 뭐 시진핑 얘기 나오면은 그런 답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후처리 정제해서 그런 거를 검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살 관련된 컨텐츠는 그 법적으로 저런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 링크나 상담 전화번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검색 엔진이 아니라서 뭐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검색 엔진에서는 그걸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도 그러면은 이 후처리 과정에서 이 대화가 자살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자살하라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여기에 한번 뭐 상담을 해봐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달아주는 거를 추가시키는 거죠. 출력을 보고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반영해서 최종 아웃풋에 나가기 전에 좀 정제해서 주는 그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프롬프트 계층이 요게 되고요. 같은 색깔 표현할까요?
인터페이스가 얘가 되는 거고요. 프롬프트 계층이 얘가 되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API 들어가고 API 다음에 후처리 로그 모니터링 하는 게 얘가 되고요. 이 LLM은 여기 API 파트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설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GPT가 무조건 좋은 모델을 쓴다 혹은 무조건 파인튜닝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비용이랑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심심이 알아요? 심심이 챗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똑똑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오픈AI 이 API 같은 거, GPT API 같은 거 써가지고 만들면은 저비용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나는 그 이걸로 가지고 그 심심이 버전 2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나 혼자 쓸 때는 되게 간단한 대화를 하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공격해 가지고 거기다 갑자기 막 10만 토큰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건 좀 억제하긴 해야겠죠. 어쨌든 그런 식의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좀 그냥 모델 성능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LLM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그 정제하는 과정도 만들고 이런 그 파이프라인 시스템 설계를 잘해야 돼요. 요 인터페이스 프롬프트 그리고 이 LLM도 중요하지만 후처리도 되게 중요하게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다음 진행하도록 하고요. 혹시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도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고 10분 뒤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 봅시다. 뭐 아시다시피 사전학습 모델은 GPT 같은 거 다음 토큰 알아맞히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잠깐만요. 웹사이트가 있어서 이거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데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요.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데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뭐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그냥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어서 그냥 간단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입력할 때마다 밑에 있는 확률 값이 변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떤 확률로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1, 2, 3 하고 나오면 이제 4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걸로 보이죠. 4가 나올 확률이 높고 4 다음에 또 콤마가 가장 높고 콤마 입력하면은 5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어떤 규칙성이 있으면은 뭐 규칙성을 따라가지고 이거 띄웠어야지. 네. D가 나오고 E가 안 나오네. F 뭔가 토큰이 잘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단어로 하면은 잘 나옵니다. 한국어는 아마 안 될 거고. 네, 어차피 뭐가 나오긴 하는데 고장 나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니까 영어로 테스트 해보시면은 그거에 맞게 적당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가 있다 정도로 좀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가져왔던 슬라이드고, 파인 튜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인 튜닝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결국에 똑같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GPT에서 그 챗GPT를 만드는 게 있었고 하나는 그 챗GPT에서 메디컬 뭐 이런 식으로 도메인 지식 반영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때도 파인 튜닝이라고 불렀고 이때도 파인 튜닝이라고 불렀던 거가 있는데 결국에는 둘 다 Q&A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었고 이제 문제 도메인에 맞는, 그러니까 메디컬한 정보들을 좀 더 반영해서 하는 거 혹은 그냥 인간이 선호할 만한 질의응답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들어간 데이터가 구분이 되어 있었을 뿐이죠.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냥 자연어 처리 모델을 학습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파인 튜닝의 과정이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자연어 처리 모델 학습하는 거랑 파인 튜닝의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냥 데이터 수집하고요. 뭐 정제하는 이런 전처리 과정이 있고요.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임베딩 벡터 생성하는 단어 임베딩이 있고요. 단어 임베딩 하고 나서 모델 학습 및 평가하는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뭐 모델 뭐 넣고 테스트하고 결과 가지고 이제 얼마나 잘 학습됐다 이런 거 보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이 과정은 파인 튜닝이나 사전 학습이나 기타 다른 뭐 자연어 처리 모델의 학습에서 다 똑같아요. 결국 차이는 뭐냐? 여기에 어떤 데이터 넣느냐. 뭐 하나 더 추가하면 여기에 어떤 모델 넣느냐. 가 유일한 차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PT가 있고 챗GPT가 있고 메디컬 챗GPT가 있으면은 이 GPT에서는 거의 모든 텍스트 파일들이 들어갈 거고 챗GPT에서는 Q&A 이 메디컬 챗GPT는 메디컬 도메인의 Q&A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은 똑같아요. GPT라고 하는 모델의 근간은 똑같고 그러니까 어느 단계의 거를 가지고 와서 넣느냐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른 차이만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거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을 때 그냥 일일이 책 스캔해가지고 하나씩 뭐 OCR로 읽어가지고 하나씩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품도 많이 들죠. 노력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취하는 방법은 크롤링이에요. 웹 크롤링을 많이 씁니다.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쓰고요. 웹 크롤링 통해서 사람들의 데이터를 많이 얻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에 그 예전에 인수했던 회사가 있어요. 인수했던 회사가 그 코드 그 여러분들 뭐 코딩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가면 그 코딩 테스트가 1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좀 예쁘게 안 됐죠. 그냥 좀 바보같이 되어 있긴 했는데 그때 코딩 테스트 했던 데이터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있던 회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오픈 AI가 샀거든요. 뭐 우리나라에 있던 회사가 아니라 그냥 외국에 있던 회사,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다양한 코딩 테스트를 했던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사갔어요. 그리고 오픈 AI가 저기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을 하면서 코파일럿에다가 오픈 AI 제공하면서 저기 그 GitHub 데이터도 많이 가져갔고요. 그래서 GitHub 데이터도 있고 그런 코딩 테스트 데이터도 있으니까 오픈 AI의 GPT는 이제 코딩에 대해서는 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협력을 통해서 가지고 오거나 뭐 M&A 해가지고 가지고 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게 아닌 거는 웹 크롤링. 이전까지는 구글 서치, 구글 검색을 위해서 웹 크롤러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에는 이제 오픈 AI 웹 크롤러가 그 뒤를 따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웹페이지 순환하면서 정보를 그냥 수집하는 그냥 프로세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데이터의 품질과 양이 언어 모델의 성능의 핵심이 되므로 신중한 수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았는데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지면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맨날이 아닌가? 그 제미나이 2 나왔을 때 그 GPT보다 파라미터가 뭐 몇 개나 더 많다, 엄청 많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능이 뛰어나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써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고 비선호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대답을 쓰고 싫어할 만한 대답도 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요. 오픈 AI가 갖고 있는 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언어 모델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되게 잘 정제해서 쓰고 있고요.
여기는 파이썬이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파이썬을 써서 파이썬이라고 얘기한 거고 실제로 어떤 코드를 쓰든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거 이따가 볼 거고요. API 쓰는 거,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API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공개된 데이터 다운로드하는 거는 판다스 같이, 판다스나 혹은 사이킷 런이라는 그 뭐 머신러닝을 주로 쓸 때 다루는 라이브러리나 혹은 파이토치 이제 딥러닝 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 이런데 그 예제로 데이터들이 구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벤치마크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 처리 이거 좀 그러니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 처리 같은 거는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크롤링 하면은 웹페이지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람이 잘 정제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막 이제 뭐 자기소개서, 뭐 이력서 이런 거를 쓸 때는 되게 뭐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애를 써가지고 쓰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 블로그 혹은 뭐 SNS 이런 데다 쓰는 거는 그냥 막 쓸 거란 말이에요. 오타도 있고 뭐 비문도 있고 혹은 막 아스키 아트 한다고 막 이상하게 막 특수문자 잔뜩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크롤링 했을 때 HTML 페이지 전체를 가지고 왔으면은 HTML 태그 같은 게 들어가 있거나 혹은 특수문자 불필요한 공백들이 들어가 있거나 뭐 아까 봤던 블로그 같은 거는 이제 공백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GPT를 학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상한 오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노이즈처럼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전처리라고 하죠. 그리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토큰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토큰화 과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R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서 뭔가 제거할 때 많이 씁니다. HTML 태그를 제거하거나 혹은 특수문자, 다중 공백 이런 이 스페이스,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거니까 띄어쓰기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 할 때 갖다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텍스트 파일 읽을 때 with open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있고 그렇게 클린 텍스트 해가지고 with write 해가지고 이거 다 들여쓰기가 표시가 안 됐는데 들여쓰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서 특수문자나 HTML 태그 같은 것들을 제거해서 저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왜 제가 그냥 설명을 이런 식으로 대충 하고 넘어가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 텍스트를 직접 다룰 일이 별로 없어요. 텍스트를 직접 다룰 일이 별로 없어요.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모델은 결국 LLM이잖아요. 이 LLM 기반 서비스에서는 LLM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니까 LLM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LLM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모델을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파이썬 코드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를 합니다.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서 LLM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를 하고 다운로드를 받는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GitHub랑 비슷해요.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GitHub랑 비슷해서 모델을 업로드하고 모델 받아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사람들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다 받아서 쓸 거잖아요. 근데 지들 멋대로 나는 이렇게 뭐 불용어 제거하고 뭐 이제 클리닝하고 전처리하고 얘는 저렇게 전처리하고 뭐 쟤는 저렇게 전처리하고 전처리를 서로 다 다른 방식으로 쓴 다음에 나는 성능 잘 나와, 나는 안 나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허깅 페이스에서는 LLM을 업로드할 때 토크나이저도 같이 업로드하게 돼 있어요. 이 LLM에 해당하는 토크나이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토크나이저는 단순 토크나이징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처리를 포함하는 토크나이저고요. 전처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뭐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이 허깅 페이스에서 뭐 어떤 모델을 받아왔다. 그럼 그 모델에 대한 토크나이저도 같이 받아오고 전처리 방법도 같이 받아오는 거예요. 한 줄로 받아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 사람마다 다른 전처리 하지 않고 모두 같은 전처리를 쓸 수 있도록 모델과 모델에 맞는 전처리 토크나이저 방식이 같이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받으면은 이 토크나이저를 받아서 쓰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텍스트 클리닝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걸 갖다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한국어에서는 우리가 영어에서는 토큰화 했을 때 단어 단위로 많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한국어에서는 형태소 단위로 나누는 그런 라이브러리들도 있습니다. 한국어, NLP, 파이썬용 이렇게 한국어, NLP용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구현되어 있어서 형태소 단위로 분해를 해주는 라이브러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쓸 수도 있다. 근데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토큰화 넘어가고 불용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 해석에 필요 없는 거, 오히려 헷갈리는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로 이제 대명사나 뭐 비동사 같은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대명사나 비동사 없어도 주어 뭐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있으면 대충 뭔 느낌인지 알 수 있는데 괜히 그게 있어서 얘가 뭘 의미하는 거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 불용어를 제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거하도록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사실 안 한다. LLM에 맞는 토크나이저 불러다 쓴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볼 거예요. 정규화는 표제어 추출 이렇게 있는데 정규화는 뭐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첫 글자가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대문자로 시작한 스탑이나 소문자로 시작한 스탑이나 뭐 의미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소문자를 통일하고 숫자로 7이나 이제 영어로 7이나 전부 다 같은 치밀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뭐 숫자를 통일한다거나 이런 같은 단어로 같은 토큰으로 매핑되게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 같은 토큰으로 매핑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걸 정규화라고 하고요. 표제어 추출은 그 표제어라고 하는 게 단어의 기본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스위밍의 스윙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어근을 찾는 거예요. 어근, 말뿌리를 찾는, 그러니까 딱 그 변형 형태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거의 원형, 원래 형태가 뭐냐, 스윙이다. 이렇게 딱 그거를 추출하는 걸 표제어 추출이라고 합니다. 안 써도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LLM에 맞는 토크나이저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LLM의 파인튜닝 학습 과정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전학습 모델을 도메인 특화 데이터로 학습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특화적 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돼요. 특화된 넣는다가 되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 허깅 페이스를 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랑 모델을 불러올 때 이 허깅 페이스라는 걸 씁니다. 근데 파인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되어 있는 모델을 불러와서 내 데이터를 불러다가 학습을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을 불러와야 되고 그 데이터를 그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제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좋고 그게 허깅 페이스라는 플랫폼이에요. 예. 코드 예제는 지금 간단하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더 복잡한 거를 나중에 결국 하긴 할 건데 미리 해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계정 만들어서 미리 해보셔도 됩니다. 읽어보시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인데 여기 있는 것들은 라이브러리들이에요.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커뮤니티 플랫폼이 있고 이게 이제 앉는 얼굴 그래서 허깅 페이스라고 부르는 거고 이 트랜스포머스는 LLM들이 트랜스포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이 있고 학습하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녀석이고 토커나이저는 그 옛날에는 이제 구분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트랜스포머스의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당연히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처리 방법이나 토크나이저들이 미리 구현되어 있어요. 악셀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GPU를 여러 개 쓴다, 뭐 TPU라는 디바이스도 있거든요. NPU를 쓴다. 그랬을 때 가속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가속하는 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라이브러리인데 사전 어디 업로드된 데이터를 받아온다. 혹은 이제 사람들이 업로드한 GitHub이랑 똑같아요. 이 모델 올리는 것도 그냥 이 허깅 페이스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올린 모델도 있고 사람들이 올린 데이터셋도 있어요. 그거를 받아와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이 허깅 페이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올린 모델이랑 올린 데이터셋은 그 라이센스에 따라서 어떤 거는 허락 없이 그냥 받아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알아서 갖다 써라라고 허락을 해놓은 거고 어떤 것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신청을 해서 그 허락을 받아야지만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I 모델 혹은 데이터셋도 포함이에요. 데이터셋을 업로드하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이고 데이터셋 업로드, 모델 업로드, 뭐 파인튜닝 기법들을 라이브러리로 구현해 놓기도 하고 뭐 다양한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단어 맞히기 이거 보면 아까 봤던 거 웹페이지로 보여줬던 거 이거 웹페이지잖아요. 이렇게 AI 모델에 웹 포스팅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그 뭐 인터넷에서 온라인 뭐 AI 툴 같은 거 무료 툴 같은 거 막 검색해보다 보면 허깅 페이스를 들어간 일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거 모델 올려놓고 거기다 뭐 예를 들어 사진 고화질로 만드는 슈퍼 레조루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화질 이미지 넣으면 고화질로 바꿔주는 거. 그럼 슈퍼 레조루션 모델을 허깅 페이스의 그 스페이스였나? 그런 걸로 그 웹 포스팅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사진을 올리면은 허깅 페이스의 자원을 써가지고 뭐 결과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물론 뭐 한두 번만 무료고 그 다음에 더 쓰려면 돈 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 내 모델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데모 같은 거 업로드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 코드를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스가 허깅 페이스의 라이브러리고요. 보시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그죠? 여기 보면 오토 모델 어쩌고저쩌고가 있고요. 오토 토크나이저가 있어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 모델은 모델을 불러오는 거고요. 오토 토크나이저는 토크나이저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델이라고 하는 녀석이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라고 하는 모델이다. 그러면은 오토 토크나이저 from pre-trained 사전 학습된 거에서 사전 학습된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라는 모델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찾아서 불러오는 거예요. 이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라는 모델에 맞는 토크나이저를 불러오는 거예요. 사전학습이 되어 있고 이 모델에 맞는 토크나이저를 불러오는 코드가 됩니다. 밑에는 뭐 오토 모델 4 뭐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버트라는 모델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데 중요하지 않아요.
뭐 GPT는 여기에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라고 써져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오토 모델을 자동으로 불러오는데 사전 학습된 이 이름에 맞는 모델을 찾아서 불러오는 거예요. 토크나이저 모델 이런 식으로 각각 인스턴스로 토크나이저랑 모델이 불러와집니다. 한 줄로 우리가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들이 만약에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 되어 있다면 한 줄 가지고 모델이랑 토크나이저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불용어 처리한다더니 뭐 클리닝 한다더니 정교한다더니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토크나이저 쓰면은 텍스트들을 내 모델이 먹는, 모델이 입력으로 받는 토큰들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LLM이 썼던 토크나이저 모델을 불러올 수 있다. 학습하는 것도 똑같아요. 둘 다 한 줄이거든요. 보시면 트레이닝 아규먼츠 이름을 보면 아규먼츠라는 거는 함수의 입력 값을 얘기하죠. 트레이닝 아규먼츠에다가 뭐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아웃풋 디르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학습시켜서 대체 어디에 저장할 건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어떤가 뭐 그냥 디폴트 위치가 아니라 내가 딱 어딘가 위치를 정해서 뭐 학습을 할 거다. 그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트레이닝 아규먼트 들어가서 허깅 페이스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른 아규먼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설정을 해요. 설정을 하고 트레이너라는 인스턴스에다가 클래스에다가 모델 넣고요. 트레이닝 아규먼트 아까 선언한 거 넣고 트레인 데이터, 이밸리에이션 데이터 이거는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고 이거는 평가에 쓰이는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주고 트레이너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트레이너 다 트레인 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 줄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학습에 들어가는 거는 클래스 인스턴스 선언하는 거랑 학습 코드 이렇게 두 번밖에 없는 거죠. 이 아규먼트는 선언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막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허깅 페이스에서 트레이너라는 클래스를 제공하니까 거기에 모델이랑 데이터셋만 넣으니까 간단하게 트레이너 다 트레이닝으로 이제 한 번에 파인 튜닝하는 코드를 돌릴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모델이 GPT고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인간이 선호할 Q&A라면은 이거의 결과로 학습되는 거는 챗GPT가 되는 거죠. 그죠? 혹은 여기에 챗GPT가 있고 들어가는 데이터에 메디컬 데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용어라고 합시다. 용어에 대한 전문적인 Q&A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학습되는 거는 메디컬 특화되어 있는 챗GPT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학습하는 과정은 똑같다 그랬어요. 결국에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주고 모델 어떤 걸 넣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 뿐이지 그냥 자연어 처리 모델 학습하는 거나 GPT 모델 학습하는 거, 챗GPT 모델 학습하는 거, 파인튜닝 하는 거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거를 잘 넣어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저기 각각에 대충 뭘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자세하게 배우는 거는 나중에 뭐 우리가 쓰는 것들에 대해서만 자세히 배우면 돼요. 모든 라이브러리를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파인튜닝에 당연하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파인튜닝의 문제점은 일단 모델이 커요. 일단 모델 막 몇백 B 이러니까 그게 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모델이 클로즈 소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지치기가 되는데 이 2018년 이전부터 어떤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딥러닝 모델들이에요. 트랜스포머 이전이고요.
트랜스포머 이전에 딥러닝 모델들이 있었고,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온 다음에 버트 계열이 있고 GPT 계열이 있습니다. GPT 계열이 있고, 중간에 있는 거는 T5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트랜스포머. 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보시면은 누가 가지가 가장 커요? GPT 계열이 가장 가지가 크고 넓게 뻗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름도 익숙해요. 뭐 GPT, 뭐 코드X, 챗GPT, GPT 익숙한 녀석. 이 바드가 제미나이의 전신이거든요. 이전 버전인데 이 바드라는 것도 익숙하고, 클로드,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익숙하고, 그죠?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요 로고도 익숙하죠. 라마라는 이름이나 이 로고도 익숙할 텐데, 메타, 페이스북 컴퍼니 메타입니다. 메타. 보면은 우리가 잘 쓰고 있고 유명한 녀석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GPT 계열을 쓴다는 건 알겠는데, 보면은 죄다 빈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빈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가 오픈 소스고, 이 빈 색깔로 되어 있는 게 클로즈 소스인데, 클로즈 소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모델을 직접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깅 페이스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학습을 할 수 없고 API로만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돌릴 수 없다, 이런 녀석들은. 근데 최근에는 이거는 지금 23년까지만 있는 거고, 최근에는 GPT OSS라는 오픈소스 버전이 있어요. 오픈 AI가 하도 이제 너네들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개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성능은 그냥 GPT보다는 좀 떨어지고 GPT-4랑 비슷하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약간 떨어져요. 그렇게 있고, 뭐 다른 녀석들, 저기 구글도 젬마라고 하는 모델도 있고, 막 이렇게 좀 작은 모델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이 계속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이 메타가 있죠. 메타가 라마라고 하는 모델에 이르기까지, 라마는 지금 3.2 버전이 있는데, 3.2 버전은 그 이미지도 입력으로 받는 멀티모달 모델이에요. 근데 그런 녀석들까지도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연구 논문들에서 되게 비교본으로 많이 쓰여요. 비교본으로 많이 쓰이는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대한 모델들은 클로즈 소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파인 튜닝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거대해요. 우리가 컴퓨터 보면은 뭐 32비트니 64비트니 이런 거 아시죠? 이게 그 컴퓨터에서 연산되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뭐 요즘엔 다 64비트긴 하지만 대부분의 숫자는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4비트 컴퓨터도 32비트 연산을 많이 해요. 64비트니까 32비트 연산을 2번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2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을 뿐이지, 뭐 컴퓨터 구조 배우면은 배울 텐데, 어쨌든 그 32비트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마 7B, 라마 13B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7빌리언, 70억 개의 파라미터라고 했을 때 70억 개의 32비트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용량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32비트면은 우리가 8로 나누면은 바이트가 나오죠. 그리고 바이트로 나오면은 1024, 정확히 1000이 아니라 1024로 나누면은 킬로바이트가 나오고, 다시 1024로 나누면 메가바이트가 나오고, 다시 1024로 나누면 기가바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70억 개에다 32비트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이게 28기가바이트, 거의 280이 아니라 28기가바이트가 나옵니다. 28기가바이트가 나온다는 거는 뭐냐? 5090 한 장에서 겨우 돌린다는 거예요. 얘가 32기가바이트거든요. 겨우 돌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대충 어떤 사이즈까지 들어가야지 되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70B, 40B 이러면은 뭐 이거 한 장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그죠? 뭐 단순히 계산해 보면 이게 한 장이었으니까 70B면 10장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서버는 GPU를 많이 꽂아봤자 8장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서버 노드 하나로는 불가능한 거죠. GPU를 좀 더 좋은 거로 써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뭐 연구실 단위에서 좀 거대한 모델을 돌리는 일들, 아주 거대한 모델을 돌리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사랑 일을 같이 하거나 회사에서나 좀 거대한 모델을 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소스가 아니고 모델이 너무 거대해서 파라미터 수가 많아서 파인 튜닝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페프트라고 하는 건데 이 페프트의 실시된 사례 중에 하나가 로라라고 하는 기법이 있고 막 그런데 이거는 조금 스킵을 하고 넘어가고요.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갑시다. 결국에는 모델이 너무 거대해요. 모델이 너무 거대하니까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해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써서 API 쓰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우리가 모델을 불러와가지고 GPU를 사가지고 이렇게 학습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안 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지고 최대의 성능을 내보고 싶은 거죠. 실제로 우리의 실습들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거예요. 데이터 수집과 모델의 추가적인 학습 없이 단순히 프롬프트를 최적화하여 원하는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저렴하고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으로 제로샷, 퓨샷, 체인 오브 థాట్ 같은 게 있었고 그 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 프롬프트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 같은 거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은 프롬프트를 안 썼을 때 대비해서 성능이 좀 올라가요.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 제로샷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예제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프롬프트에서 write the word funny backward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제를 주지 않으면 이 backward라는 거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un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 순서대로 그 글자를 뒤에서부터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위아래를 뒤집어서 뭐 글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 의미를 얘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맥락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로샷 프롬프팅은 그냥 아무런 예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스트럭션을 잘 줘야 되는 거죠. 백워드로 주되 뭐 예를 들어서 그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글자를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헷갈릴 요소가 아예 없이 예를 들어 뜻이 반대로 쓰라는 건가 위아래를 뒤집으라는 뜻인가 막 이런 헷갈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서 프롬프트를 쓰는 거를 제로샷 프롬프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헷갈리는 요소를 제거해주는 정확한 인스트럭션을 줬을 때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제로샷 프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퓨샷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퓨샷 몇 가지 방식의 예제를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의 예제를 준다는 의미에서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classify the following sentence based on sentiment. 그러니까 감정 상태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 다음의 단어를 분류해봐라. 다음의 문장들을 감정 상태에 따라 분류해봐라.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처음은 what a beautiful day 하면은 뭐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뭐 날이 좋다고 하니까 positive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the weather is quite bad today.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negative 부정적이다 얘기하고 세 번째는 I have a desk in my living room. 그러니까 내 거실에 책상이 있다. 뭐 감정이 느껴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건 뉴트럴. 그러니까 뭐 긍정도 부정도 없다.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질문을 던질 때 I'm so excited about the weekend 이렇게 보내면은 이거를 보고서 얘가 센텐스 땡땡하고 이렇게 있었고 센티멘트하고 땡땡하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셋 중에 하나가 나왔으니까 나도 센티멘트 땡땡하고 뭔가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중에 하나를 내보내야 되겠고, 지금 이거 보니까 뭐 긍정적인 얘기 같으니까 포지티브라고 써야겠다 라고 이해하는 게 퓨샷 프롬프팅이 GPT에 의해서 이해돼가지고 들어오는 결과입니다. 제로샷 방식 대비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예제로 주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얘네가 구조적으로 줘야 되고, 실제로 GPT 같은 챗봇들이 동작할 때 구조적인 걸 좋아해요.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1 어쩌고 땡땡땡 땡 점점점 땡 점점점 이렇게 쓰면은 2 어쩌고 하고 땡 점점점 땡 점점점 땡 점점점 이렇게 대제목에 대해서 세 가지 소제목이 있으면은 대제목에 대해서 세 가지 소제목이 계속 나옵니다. 얘네가 이런 구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것도 파인 튜닝 과정에서 인간의 선호를 반영해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인간의 선호를 반영할 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 얘네가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그냥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룰 기반으로, 규칙 기반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약 모델이 있어가지고 요약 모델이 이 챕터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저 챕터에서 요약해주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데, 어떨 때는 챕터 1에 대해서는 뭐 점이 2개고 챕터 1에 대해서는 점이 2개고 챕터 2에 대해서는 점이 막 5개고 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선호했을 때 그 비슷비슷한 숫자로 나오는 걸 좀 선호하게 뭐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학습된 게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구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한테 예제를 줄 때도 예제를 줘가지고 학습하는 이 퓨샷 프롬프트를 학습할 때도 넣어주거든요. 이 파인 튜닝 할 때도 넣어주는데, 파인 튜닝 할 때 우리가 이런 퓨샷 프롬프트를 넣어서 학습하거든요. 이 퓨샷 프롬프트를 넣을 때 생각해보면은 예제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냥 코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예는 데이터셋 중에 예제 하나 뽑아오고, 두 번째 예제도 데이터셋 중에 예제 하나 뽑아오고, 세 번째 데이터셋에서 예제 하나 뽑아오고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할 때 이 데이터를 일일이 막 만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코딩으로 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센텐스 이렇게 있고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는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하나 뽑아온다. 그리고 센티멘트 이렇게 있고 그 센티멘트 데이터도 있는 데이터에서 뽑아올 때 같이 뽑아온다. 이런 식으로 뽑아올 거란 말이에요. 센텐스 땡땡하고 여기에 데이터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틀에다가 데이터를 그냥 막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잔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잔뜩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특정한 구조가 그냥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데이터셋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GPT도 입력을 받을 때 이런 구조적인 걸 되게 좋아해서 프롬프팅에서 예제를 줄 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은 What a beautiful day고 이거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 두 번째 문장은 이거고 두 번째 문장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줄글러 쓰잖아요. 그러면 성능이 안 올라가요. 구조적으로 줘야 됩니다. 학습할 때도 그렇게 구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딱 형태에 맞춰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인 오브 థాట్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생각의 사슬이라는 뜻이죠. 생각을 하는 과정을 넣어주는 걸 얘기해요. 생각하는 과정. 예를 들어 스탠다드 프롬프팅에서 로저 has 5 tennis ball. 로저는 5개의 테니스 볼을 갖고 있다. He buys 2 more cans of tennis balls. 그러니까 테니스 볼 보면 이렇게 캔 같은 거에 들어있거든요. 그 캔을 2개를 샀다. Each can has 3 tennis balls. 그러니까 각각의 캔에는
테니스 공이 3개씩 들어있다.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몇 개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원샷 프롬프팅이에요. 그러니까 예제를 하나 주고 질문하는 원샷 프롬프팅 할 건데 보면은 답을 그냥 10일이지 이렇게 10일이야 이렇게 주는 경우에 질문을 똑같이 비슷한 문제를 해요. 카페테리아에 23개 애플이 있었고 20개를 점심 만드는 데 썼고 6개를 샀다. 그러면 몇 개를 가지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비슷한 사칙연산 문제잖아요. 그죠? 카운팅하는 문제를 똑같이 줬을 때 답이 틀려요. 근데 모델을 GPT의 모델을 7B에서 30B, 80B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같은 모델에서 프롬프트를 넣을 때 생각하는 과정을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Roger has 5 tennis ball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고 Roger started with 5 balls. 로저는 처음에 5개를 가지고 있었고 2 can of 3 tennis balls. 그러니까 그러니까 3개의 테니스 볼이 들어있는 캔 2개를 샀다. 그러면 이 경우에 6개의 테니스 볼이 새로 생긴다. 그러면은 5 더하기 6은 11. 그러니까 답은 11이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GPT 같은 이런 챗봇들은 구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여기서 더 answer is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더 answer is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과정으로 쓰면은 여기에서도 생각하는 과정으로 쓰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카페테리아 헤드 23 애플스 오리지널이니까 원래 23개가 있었는데 20개를 썼다 그랬으니까 23에서 20에서 3이고 그리고 6개 더 샀으니까 거기서 6을 더해서 the answer is 9 이렇게 답을 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걸 넣으면 생각하는 예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능이 올라가요. GPT가 놀랍게도 수학 문제를 진짜 못 풀어요. 수학 문제를 진짜 못 풀거든요. 간단한 수학 문제도 못 풀어요. 근데 풀게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70B, 80B, 145, 175B 이렇게 엄청 모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COT를 달아주면은 작은 모델에서도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문제 같은 거 GPT가 다 풀었다, 수능 만점 받았다, 수학 하나 틀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 COT가 없으면 그냥 다 틀립니다. COT를 해줘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잘 넣어주는 과정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고 어떤 코드로 이제 하는지를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온 코드인데 이거 거기 있어요. 자료 올라가 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대단한 건 없고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 설치하시고요. 요 파트는 무시해도 돼요. 결국에는 이제 코 NLPY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어에서 자연어 처리하려고 가지고 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크나이저나 이런 거는 LLM 모델에 의해서 딱 정의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결국 다운받아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워드나 혹은 표제어 추출할 때 쓰는 모델들, 워드넷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 수집할 때 우리가 웹크롤링 한다 그랬는데 이 웹크롤링은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뷰티풀스피라고 하는 거는 웹크롤링을 위한 라이브러리고 리퀘스트는 웹페이지에 쿼리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API에 쿼리 보내고 웹페이지에 쿼리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뷰티풀스피랑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웹크롤링을 할 수가 있고 혹은 판다스 혹은 사이킨런 혹은 파이토치에 구현되어 있는 혹은 허깅페이스의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웹크롤링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요거 무슨 재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친구들이 API 테스트 같은 거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가상의 웹사이트입니다. example.com이고요. example.com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HTML 파일이 하나 있어요. HTML 파일이 하나 웹 포스팅이 되어 있고 이거를 돌리시면요. 근데 연결해야 돼서 잠깐만요.
이 리스폰스라는 거에 response get URL 하면은 이 http example.com이라고 하는 거에 접속해서 리턴 값을 리스폰스에다가 저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API 콜이라고 했는데 이 리퀘스트가 API를 딱히 부르지 않고 URL로 가는 거는 그냥 URL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브라우저들도 어떤 도메인에 들어가서 그 도메인에서 출력으로 나오는 결과물을 어떤 웹페이지에 접근하겠다고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을 표현해 주는 거를 웹브라우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폰스에는 웹브라우저에 표현되기 이전에 어떤 암호문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리스폰스라고 하는 거 안에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리퀘스트 모델 리스폰스라고 하는 클래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리스폰스에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리스폰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대체 어떤 그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은 content of the response를 유니코드로 저장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니코드는 우리가 코딩할 때 저기 쓰는 그 자료형이고, 그러니까 저기 데이터 저장 형식이고, 인코딩 형식이고, 그리고 그래서 한번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HTML 파일이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리턴됩니다. 영어로 써져 있는 HTML 헤드 타이틀은 example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거 example.com 치면은 여기에 example 띄고 도메인이라고 써져 있어요. example 도메인이 써져 있고, 그리고 뭐 디바이스 width에 맞춰서 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그리고 body가 이제 HTML의 메인 텍스트 시작하는 파트죠. body부터 보시면 h1 example domain h1 이거는 이제 header 1, 그러니까 가장 큰 제목을 얘기하고, h2를 쓰면은 그 다음 제목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 다음 작은 제목이고 이렇거든요. 이거 그냥 HTML 문법인데 제목 쓸 때 이렇게 써요. 그리고 paragraph this is for use in documentation example without needing permission, avoid use in operation. paragraph 닫고 이런 식으로 쓰니까 제목을 표시하는 줄이 처음에 뜨고요. 제목처럼 글씨가 크고 진하죠. 그 다음에 하나 띄고 한 칸 엔터 치고 파라그래프 시작해서 This domain is for use in documentation example without needing permission, avoid use in operations라고 하는 파라그래프 문단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또다시 문단 전환을 해서 여기 보면은 href 이거 저거죠. 하이퍼링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클릭하면은 웹페이지 이동하는 링크를 하이퍼링크라고 얘기해요. 그 하이퍼링크 이름은 run 뭐고, 클릭하면 가는 링크는 뭐 INR or org domains example이라고 하는 대로 이동한다. run 뭐 눌러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링크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ample 도메인은 대체 뭐다라고 설명하는 게 있고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텍스트들을 정제해서 좀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이 뷰티풀 숲에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뷰티풀 숲에서 이거를 받아서 HTML을 파서 HTML을 잘 쪼개요. HTML의 그 문법을 이해하는 형태로 쪼개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이 라이브러리고요. 뭐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HTML에 대해서 쪼개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h1 태그에 해당하는 거를 추출해서 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 봤던 것처럼 더럽게 이제 태그 잔뜩 달려있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 원하는 것만 뽑을 수가 있어요. 타이틀에 해당하는 것만 뽑고, 두 번째 타이틀에 해당하는 것만 뽑고, 바디에 해당하는 것만 뽑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혹은 API를 이용하는 예시도 있고 한데, 이거는 원래는 이 example의 API를 쓰고 싶었는데 이게 API 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못 쓰고,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판다스나 이런 다른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받는 거는 각각의 라이브러리 페이스를 보면 좋은데,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저거잖아요. 이 클리닝도 사실 필요 없고, 허깅 페이스에서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제되면 뭐 이렇게 나오고, 한국 형태에서 토큰 이렇게 쪼개는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허깅 페이스죠. 허깅 페이스에서 우리가 핵심 구조만 보여주는 강의 자료를 갖고 좀
이제 쑥쑥 넘어갔는데, 몇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트레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를 불러오는 거가 필요한데요. 보시면은 로드 데이터셋이라는 메서드를 씁니다. 함수를 써요. 근데 이게 로드 데이터셋이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데이터셋 라이브러리라는 놈도 허깅페이스의 라이브러리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허깅페이스에서 데이터 정제하고 정리하고 이미 업로드된 데이터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했는데, 데이터 정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데이터들이 이미 업로드 돼 있고 허깅페이스에 사람들이 업로드한 데이터들도 불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이 로드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접 무슨 어디 웹페이지 어디로 접속해가지고 뭐 퍼미션 받아서 뭐 다운받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허깅페이스에 업로드 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그냥 로드 데이터셋에 그 데이터셋 이름만 치면은 그냥 한 번 클릭으로 한 줄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로드 데이터셋하고 IMDb라는 유명한 데이터셋을 다운받겠다 그러면은 다운이 받아집니다. 이렇게 뭐 줄줄줄줄 가고 다운이 받아져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데이터셋이 그냥 뭐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클래스로 리턴이 되거든요. 데이터셋 보면은 데이터셋 딕트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로 나와요. 이게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허깅페이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형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데이터 형태에서 보면은 트레인이라고 하는 거 치면은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라고 하는 거 치면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 그런 딕셔너리를 상속받은 형태의 허깅페이스 데이터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 딕트 들어가서 어떤 메서드들이 있는지 봐야겠지만 대충 이름만 보면 뭔지 알겠죠? 셔플을 하는 거예요. 셔플하고 섞어주고 랜덤 시드를 기반으로 섞어주고 몇 개를 고르겠다. 몇 개를 골라서 300개 데이터, 100개 데이터로 뽑고요. 그 데이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토큰화 해야 됩니다. 토크나이저에 그 데이터셋을 매핑 시켜서 토큰화된 데이터를 쓸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토큰화 할 때 내가 원하는 모델의 이름을 넣으면은 그 모델의 이름에 맞는 사전학습된 모델로부터 토크나이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모델 역시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토크나이저 이 모델 네임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토크나이저 가지고 오고요. 모델 네임에 대해서 모델도 가지고 오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치면은 뭐 어떤 모델이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거 볼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은 누구다,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드, 내가 불렀던 녀석이랑 같은 녀석이 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다시 얘기한 것처럼 이 토크나이저를 이 데이터,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적용을 시켜서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뭐 칼럼을 트레이너가 기대하는 형식의 칼럼 이름으로 맞추고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걸 처리해가지고 세부적인 걸 처리해서 학습할 때 보면은 결국 트레이닝 아규먼트 선언하고 트레이너의 모델이랑 데이터셋을 넣어주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거를 내가 어떤 데이터셋을 쓰든지 간에 결국 똑같은 과정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프롬프트 최적화 엔지니어링 사례 연구 도메인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 맨 처음에 시작했던 치매 한수학을 위한 이런 LLM 위해서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 간단히 설명하고 디플로이먼트 전략도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 강의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수업을 2번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걸 두 번째 수업에서 빠르게 하다 보니까 맨날 시간이 남아.